사전 결정이라는 행위죠. 사전 결정 또는 어떤 학자는 예비 결정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최종 결정이 있어. 근데 최종 결정이 있는데 최종 결정 하려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복잡하게 많아. 그 고려해야 될 요소를 다 따져가지고 결정하려면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돼. 시간도 한참 몇 개월이 있어야 결정돼.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 공무원을 임명하는 선발을 하는데 이 사람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 갖고 있느냐 측정해야 되고, 또 이게 우리 뭣도 봐야 돼. 이 사람의 어떤 품성도 봐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다 심사한 후에 최종 결정 한 번만 내린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 수많은 수험생들 대상으로. 그러면 기다리는 수험생들도 어때? 자기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그해 상반기 한 4월쯤에 시험 보고 12월 말까 12월이 돼야 결정이 내려진다. 그 순간에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진로를 가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쪼개자. 몇 단계로 쪼개자. 그래서 1단계는 지식 측정하자. 이게 업무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필기 시험을 먼저 보자. 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 이게 1단계 결정. 그 다음에 한번 거르는 거지. 필기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소, 품성이니 발전 능력이니 이런 거, 태도 이런 거는 거기서 두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종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복잡하게 많으니 단계를 나눠서 결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은 업무하기가 좀 쉽고,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필기에서 일찍 불합격 결정 내려지면 딱 맘 잡고 내년 시험을 위해서 다시 준비. 필기 합격한 사람들은 면접 준비. 이렇게 진로를 자기 딱딱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한테도 좋고 행정기관도 좋은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 의회. 복잡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을 단계별로 나눠서 최종 결정 중에 일부를 갖다가 미리 결정하는 그런 걸 사전 결정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런 말 있잖아. 일부에 관하여 두째 줄 행정청이 하는 종국적 확정적 결정.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 자, 공무원 시험 봐서 최종 합격하기 전에 필기 시험 본다. 그럼 필기 시험에서 합격 결정. 적어도 필기 시험 그 부분은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지식 능력은 갖추고 있다. 이거는 확정 짓는 거잖아. 그렇지? 그 일부에 관한 사람 확정을 하는 거야. 최종 임명은 아니지만, 그렇지? 최종 합격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끝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 사전 승인. 이게 대표적인 예야.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최종 허가 내주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전 검토해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고 결정 통보해 주는 거.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하나 소개됐지? 외울 건 아니고요. 이 폐기물 처리업 최종 허가 전에 1단계로 한대. 상대방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위원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통보를 내려준대. 결정 통보를. 그러면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2단계는 뭐 하냐면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획서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지. 응?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 1단계 통과, 사업계획서 적정하다 통보됐으니까,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 2단계 뭐 하면 돼? 돈을 투자해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서 신청하면 행정위원회는 이제 뭐만 보면 돼? 계획서는 통과됐으니까 뭐만 보면 돼? 법이 요구하는 시설 갖췄느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럼 갖췄으면 허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아까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한 논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자기가
최종 허가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 시설을 갖추고 이랬다가 최종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잖아. 그거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죠? 행정기관은 복잡한 결정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고, 양쪽 다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러면 법적 근거 똑같아. 이것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이라면 그 최종 결정권을 정한 법 속에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따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 응?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최종 결정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응? 응. 법적 성질은 결국 이게 우리가 법적 성질은 항상 뭐 얘기하면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작용이냐 이거 항상 묻는 거야. 응? 그러면 사전 결정,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단계를 나눴을 때 그 일부 단계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민하고 사이에 어떤 법적인 권리 의무니 뭐 이거는 확정을 지어놓은 거야. 일부분이지만, 그지? 최종 결정을 남겨놓긴 했지만, 그래서 법적 성질 두 번째 줄. 그 일부 최종 결정의 일부에 관해 이루어지는 결정이지만 그 일부분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완결된 효과. 아까 말했듯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냈으면 그 필기시험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지식 능력 갖췄다는 건 인정된 거야. 확정난 거야. 그지? 차후 그거 갖고 무시하지는 또 뭐 심사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 자체가 완결된 효과를 갖는 또 하나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성질, 행정행위, 요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사전 결정은 행정행위로 보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사전 결정도 뭐가 남아있는가?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 사전 결정이 있은 단계에 있다가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게 흡수돼요. 존재가치 상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돼. 사전 결정도 행정행위라 그랬잖아? 그러면 사전 결정만 내려진 단계에서 이거 위법이야.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사전 결정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근데 사전 결정이 있고 난 후 최종 결정까지 내려지면 어떻게 돼? 아무리 사전 결정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이제 사전 결정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어. 사전 결정은 소멸돼 버렸잖아. 흡수됐어. 최종 결정 속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전 결정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최종 결정이 나와버렸다면 사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게 흡수됐으니까 최종 결정 속에 들어간 거야. 그 위법이. 그지?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걸 잘 나타내고 있어. 자, 그 1번 판례를 보면 폐기물 처리업 최종 허가 전에 먼저 뭐 내도록 됐어요? 1단계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 근데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행정위원이 부적정 결정 통보했어. 그치? 그랬나? 부적정 통보 결정했나요? 그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에 사업 계획서 제출받아서 행정위원이 부적정 통보하는 건 성질이 뭐래? 행정행위다. 처분이다. 응? 처분이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학문적 용어로 쓰면 사전 결정도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2번 2번 여기 굳이 2번에서 2번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이거 빼버려야 돼. 왜냐면 다음 페이지에 고기와 연관된 건데 이거 빼버려야 돼. 다. 관련해서 이제 3번 판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판례 보면 첫째 줄에 제목이 뭐 나왔지? 어쨌든 키워드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응? 민원 그냥 첫째 줄 중간으로 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의 사전심사 청구제도. 뜻이 비슷한 거야.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도 복잡하다. 그거 허가 결정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눠서 하지? 마찬가지다. 이 복잡한 뭐 인허가 사항이야. 그죠? 그럼 상대방 자기가 그 인허가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뭐야, 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허가 받아서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인허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문의하는 소리야. 사전심사. 그러면 그 인허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심사 좀 해주세요. 응? 신청 들어오면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당신이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은 인허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야. 심사에서. 응? 근데 이어보자.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 줄 대규모 경제적 비용, 대규모 돈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사항,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서 사전에 미리 행정청 등의 견해를, 인허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행정청의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민원인이 희망하는 어떤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어쩌고 되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미술치인데 행정청이 민원 사전 심사 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뭐 했어? 결과 뭐라고 통보해줬대? 아,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인허가 사업은 인허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때에도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인허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고 통보를 했대. 그랬어도 어떻게 돼? 상대방이 그러면 뭔가 요건을 가져서 신청을 해오면 그러면 인허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또 요건을 못 갖춰오면 인허가 거부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또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행정청이 이제 견해를 표명했는데 법이 바뀌었어. 더 요건이 강화되고, 그러면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사전심사 결과와 통보와 다르게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도 있잖아. 이런 점을 따져보면, 그죠? 반드시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해서 반드시 그걸 신청대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행정청은 또 반대로 사전심사 결과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인허가 그 건은 이게 인허가 될 수 없다고 될 수 없습니다라고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대. 근데 왜 안 되는지도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견해를 통보했는데 상대방이 다 노력해가지고 요건을 다 가져서 정식으로 신청 들어오면 허가가 또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확정짓는 효과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결국은 뭐야? 사전심사 결과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결국 마지막 줄이 중요한 거야. 그지? 앞에 거는 이해됐죠? 시험은 두 줄 내는 거야. 민원사무처리법, 줄여서 말했어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직접적 효과 내지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두 줄. 앞에 거 다 이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고 4번. 4번에 보면 셋째 줄, 넷째 줄, 밑줄 친 거 중요합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또 뭐야?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그 지위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둘 다 결론 뭐래? 처분이다. 그게 7째 줄인가 있죠? 둘 다 처분이다. 지금까지는 요거만 시험 나왔어.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뭐 제외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처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골라라 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지문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처분이지만 그 이미 선정된 자를 또 다시 그 지위에서 제외시키는 건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냈고, 둘 다 처분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응? 그거 잘 체크. 여기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그 여기는 지자체 나오지만 정부에서 무슨 뭘 대규모 사업을 해. 응? 그러면 그 신청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아직 정식으로 무슨 허가를 하거나 정식으로 계약 맺기 전에 네가 제일 저 우선순위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쪽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응? 그렇게 우선적으로 협상할 대상자로 지정. 그 우선 협상자로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허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다만 일단은 당신하고 우선 협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잘만 되면 얘가 허가 받는 거지. 응? 네,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둘 다 뭐래? 왜 처분이라고 했냐면 넷째 그때 민간 투자 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그 뒤에 협상을 거쳐 그 국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 주거나 이미 설정해 줬던 지위를 박탈하니까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 그지? 인허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받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일단 유리한 지위에 놓였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분으로 본다. 그리고 맨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근거하여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그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대. 응?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청문 안 거쳤어도 위법이 아니다. 아직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 나오는 시험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응?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니 왼쪽에 그 법이요? 작은 글씨? 그거 그냥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 내용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아까 뭐였어? 민원 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례 3번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있죠? 그 사전 심사 제도 그거 규정 소개한 거예요. 사전 심사 제도. 특별한 건 없어요, 시험에는. 응? 네,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 판례는 하지 말고 3번, 4번 이렇게 꼭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효과도 뭐 짐작 가능하지. 자, 여기 효과. 자, 뭐라고 써있냐면 사전 결정은 후행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사전 결정과 상충되는 후행 결정을 할 수 없다. 그거 보는 게 통설. 근데 판례는 어떻게 돼? 사전 결정이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다.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 내지는 않고 보통은 안 내고 그 밑에 판례 1, 2번을 내요. 응? 그래서 자, 어떤 뜻인가 판례 1번을 보면 자, 1번은 폐기물 처리업 그거 얘기 나오지?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 행정청이 사업 계획 아무 문제 없어. 적정 통보 그게 사전 결정 내려진 거야. 그지? 그래서 상대방은 뭐 했어? 이제 사업 계획은 문제 없다 그랬고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만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 갖췄어. 그래갖고 신청했는데 행정위원이 거부. 그러면 그 거부한 것 위법이래. 판결의 결론이. 이 말은 뭐야? 아니 사전 결정에서 사업계획 문제 없다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 후행 결정에서는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응? 사전 결정하고 다르게 응?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그 반대 결정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1번은 사전 결정이 후행 결정에
후행 결정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런 취지의 판결이야. 그죠? 1번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2번은 사전 결정이 후행 결정에 구속하는 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지식 동원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건 인가예요. 인가. 응? 그 승인이 인가예요. 인가. 우리가 배운 이상. 근데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요건에 관해서 딱 부러지게 이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재량으로 보고 있죠. 재량이다 하면서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최종 결정인데 최종 결정에 앞서 뭐 했어?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최종 결정에 앞서 승인 내주기 앞서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그래도 그러면서 밑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다 해도 최종 결정인 승인 단계에서 그 앞서 행한 사전 결정의 행정기관은 기속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익 형량을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된다 그랬지. 그 핵심 이유는 재량행위로 봤다는 거, 본 것 때문에 그래요. 응? 그죠? 근데 이게 좀 논리가 좀 명쾌하지는 않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1번 판례는 아니 사업계획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했고 그리고 다 막대한 시설 투자해서 요건 갖췄다면 허가를 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청소업자가 난립될 우려가 있다. 이건 이미 사전 결정 내릴 당시부터 다 얘한테 또 허가를 내주면 이미 기존에 있는 청소업자들도 많은데 이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청소업자가 많아져갖고 효율적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는 사전 결정 단계에서 이미 다 예상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그렇다면 그때 사전 결정을 거부했어야지. 그렇지? 그래놓고 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까지 다 이렇게 만들고 뒤늦게 와서 그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고, 응? 이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면에 2번은 또 그런 논리가 아니야. 응? 그래서 자 어쨌든 1, 2번 중시, 응? 원래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이제 부분 허가 나왔죠. 요거는 그냥 부분 허가라는 말로 거의 다 쓰이더라고. 부분 승인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그냥 뜻 자체로 제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허가 사항 중에 일부분을 먼저 허가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적어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금지 의무가 해제된 거야. 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야? 원자로 시설 부지 승인 내주는 거야. 응? 하나 예. 그럼 아까 배운 논리 똑같아. 법적 근거 따로 있을 필요 있나? 전체 최종 허가권이 있으면 그 허가 사항 중에 일부분만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는 거야. 따로 법적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고 아까 배운 논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분 허가도 어떻게 돼? 전체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법이 정한 금지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확정적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일부에 관해서만은 따라서 이것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그럼 뭐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니까 행정의 논리 적용하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얘기 하지. 그러니까 부분 허가가 있고 난 뒤에 최종 허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부분 허가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최종 허가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거다. 그러면 상대방이 설령 부분 허가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부분 허가를 갖고 소송하면 안 되고 최종 허가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그지? 이런 똑같은 논리지 지금 다. 그러면 판례. 판례 중요합니다. 자, 첫째 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어느 지역의 땅이 원자력 발전소 들어서기에 적합한 땅이다라고 승인해 준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최종 허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야.
이 땅이 적합하다 하는 것만,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땅이다라고만 인정한 거지. 아직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가 그게 나온 건 아니고 땅으로서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승인. 근데 이거는 제목이 그거죠.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독립한 행정처분.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래. 그러면서 그 성질이 어떻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대. 두 번째 줄. 최종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에 앞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최종 건설 허가 일부 요건만 심사해서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대. 응? 이게 사전적 부분 허가야. 응? 그래서 나중에 최종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 따라서 뭐만 소송의 대상이 돼? 최종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 밑에 줄을 보면, 자,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 이제 들어설 예정인가 봐. 그래서 이제 부지 사전 승인이 먼저 떨어진 거야.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땅으로 적합하다고 승인이 떨어진 상태야. 응?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갖고 소송해? 부지 승인 내준 거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취소해라고 소송을 내놨어. 소송을 내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청이 최종 원자력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내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소송은 각하되는 거지. 그치? 이제 뭐만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돼? 최종 원자력 건설 처분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지. 그게 그 마지막 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는 최종 건설하고 처분이 있게 되면, 최종 원자력 건설하고 처분이 있게 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해서 각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 뭐만이 소송 대상이 돼? 응? 그렇지. 그 최종 원자력 건설하고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거야.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위법, 이거는 최종 원자력 건설하고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주장하면 될 일이다. 응? 소송 대상은 최종 원자력 건설하고 처분만이다. 그러니까 다시 앞부분을 보면 최종 원자로 건설하고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부지사전 승인 처분만 취소해달라 소송에서 소송 판결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최종 원자로 건설 처분 나오기 전이라면 판결을 해주지. 응? 근데 소송 도중에 최종 원자로 건설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앞선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소송은 계속할 필요가 없어져. 그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 효과는 거의 안 나오는데 뭐야? 부분 허가는 후행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 응? 후행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응? 그런 얘기 아직 판례는 없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자동적 처분으로 가보죠. 자동적 처분. 자, 자동적 처분은 어떤 거래? 빈번히 반복되는 동일한 내지 동일한 종류의 행정행위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응? 예를 들자면 우리 교통신호기를 통해서 교통신호 보내는 거 있지? 응? 우리가 교통신호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배운 용어를 동원하면 하명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응? 신호대로 따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응? 그렇죠? 근데 경찰관이 수신호해도 이것도 하명이야. 신호에 따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경찰관이 수신호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기계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해서 기계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 성질은 똑같습니다. 하명이에요. 다 하명을 위반하면 벌을 받게 되죠. 나는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한 달 동안 딱지를 2번 뺐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번. 야, 그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얼마야? 30km죠. 그 동네에 그래. 동네. 30km인데 시간에 하여튼 속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41km. 40km까지 10km까지는 단속 안 해요. 법 규정이
규정 속도에 10km 초과했을 때부터 단속을 해요. 40km만 나왔어도 단속 안 받아. 근데 10km는 여유를 주거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기계 장치들이 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때서 있잖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내 차의 속도도 있고 이 카메라가 이 측정하는 속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오차를 반영을 해서 10km까지는 단속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은 그만 한 예를 들어 30km면 38km도 가고 이렇게 가.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30km를 안 넘기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가. 너무 그렇게 안 했대. 10km 초과만 안 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줄인다고 봤는데 41km야. 얼마나 아까워. 네? 또 어린이 보호구 10km 초과하면 일반 도로는 범칙금 3만 원이야. 어린이 보호구는 2배야. 6만 원. 이번 달은 2번이나 걸렸어. 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통한 학교 배정 뭐 이런 것들이 예다. 응? 읽고 지나갑시다. 자, 중요한 거 이제 행정기본법을 냅니다. 이건 진짜 행정기본법이야. 자, 동그라미 거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 규정인데 그 법 내용 잘 보세요. 자동적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뭐 있어? 행정처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하고 재량 행위는 못한다는 거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기속 행위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자동적 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법은 자동적 처분이라는 말로 쓰면서 기속 행위만 할 수 있지 재량 행위는 안 된다. 응?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글쎄 발달해도 사람의 이런 예민한 감성 같은 거는 그걸 캐치할 수 있을까? AI가? 응? 그치? 예를 들어서 법 위반했는데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이것도 이제 어떤 재량 처분일 때 고려해야 될 요소잖아. 그래서 얘가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 기계장치 AI가 그거를 다 캐치하고 얘가 거짓으로 악어의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응? 우리 예를 들어 그런 의미라. 앞으로는 뭐 판사도 필요 없고 AI가 재판? 근데 AI가 사람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겠어? 아직까지 그나마 진짜 사람처럼 되진 않을 거야. 그치? 진짜 눈물을 보인다 그래서 뉘우친다. 눈물 딱 캐치하더니 뉘우치는구나. 감형.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 힘들지. 그러니까 재량이 인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해야지. 기계장치로는 아직 힘들다. 응? 그래서 기속행위만 자동적 처분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요 행정기본법상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제목도 자동적 처분이라고 행정기본법 써놨는데, 자, 2개 법적 성질은 동그라미 1번 봐봐. 자동적 처분은 처분이야, 처분. 행정행위고, 그죠? 근데 자동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계장치 속에 프로그램 짜놓는단 말이야, 그지? 기계장치 속에 넣어놓은 프로그램은 뭐로 이해할 수 있어? 마치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행정조직 내부에 그 하위 행정기관들 공무원들 업무 처리할 때 이 지침대로 해라 하고 기준 짜놓은 거 있잖아. 행정 무슨 규칙과 같은 거야. 응?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응?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뭐 자동적 처분도 처분이야. 행정행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동적 처분은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뭐 행정행위처럼 논리가 똑같다. 다만 셋째로 그냥 눈을 가. 자동적 처분 방식으로 하면 기계장치가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략이 허용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할 때와 달리, 그지? 기계만이 아는 뭔가 인식을 하고 뭐 그런 거 부호 사용하고 등등. 예.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서 뭐 재량행위 가능하냐? 학자들끼리는 논란이 있었어, 그죠? 근데 이제 법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거 안 냅니다. 법에 뭐라고 써있어? 자동적 처분은 재량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네, 그것만 잘 주의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가로 4번 자동적 처분의 하자와 권익구제. 자동적 처분이라는 것도 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법에 근거가 있고, 응?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때 자동적 처분의 하자도 하자 정도 따져서 행정의 논리 그대로 적용해서 무효와 취소 사유로 나눠질 수 있다. 응? 이런 거 그냥 논리적으로만 가면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적 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져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게 되고, 그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요인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 기재장치 속에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 입력해서 오류가 난 거다. 그러면 그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배상 2조를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 없고 기계장치의 관리 부실 이래가지고 기계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죠? 우리 가장 이 자동적 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현금 지급기 같이 기계 설치해 놨잖아. 그 뭐 주민등록 등본도 뗄 수 있고, 그지? 뭐 지문 인식하고.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지문 인식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응? 짜증나도 오히려. 이게 좀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러면 그거 하고 뭐 떼는 데는 돈 1,000원인가 뭐 얼마 이렇게 또 카드로 해야 되고 등등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인 이 자동적 처분의 예죠. 응?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지. 그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주제야. 응? 계획이라는 주제. 자, 아이고, 이게 또 행정계획은 또 한 시간 정도 잡고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간 더 걸리겠다. 행정계획이. 그래서 조금 더 하고, 한 10분 더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자, 계획의 개념, 기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응? 행정계획. 개념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 자, 계획하면은 첫째, 3가지 요소로 개념 정의가 돼 있지? 계획은 장래 달성할 목표를 정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찾아가지고 어느 때 뭐하고 이렇게 딱 그 1년에 그 뭐랄까 행동 방침을 이제 정해놓는 거지. 네. 그리고 3번째는 뭐야? 응?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다 찾아서 어느 때 뭐 할지 활동 기준을 정해놓은 거다. 응? 읽고 지나가. 외울 거 없어요. 뭐 이건 개인들의 계획하고 똑같잖아. 다만 목적이 행정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공무원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똑같잖아.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뭐 혼자 하는 책 사서 혼자 하는 방법도 있고 인강을 듣는 방법도 있고 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학원의 수강을 선택을 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계획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그대로 나왔습니다.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찾아서 종합하고 종합 조정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짜놓는 계획은 국민하고의 매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짜서 내놓는 계획을 보면 국민은 뭐야? 정부가 장래 이런 방향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고 개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 방향에 맞춰서 자기 삶을 설계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별건 없어. 네, 그지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행정계획 얘기는 행정학 할 때도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 나올 거야. 거기는 뭐 경제계획, 군사계획 이런 식으로 나눠. 내 계획의 내용. 그죠? 우리는 법에서는 그런 분류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국민한테 강제성이 있는 계획이냐 아니냐. 즉 법적 구속력. 응? 바로 이 강제력,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면 특히 국민한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면 행정위원이 짜놓은 계획이
그 계획으로 인해 바로 국민의 권리음에 어떤 불이익을 끼친다면 국민은 이 계획이 위법이다.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이 계획 취소해라. 그리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지? 그 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정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미래 청사진 제시 같은 그런 역할만 하는 계획이라면 그건 국민한테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될 거야. 그지? 바로 그 점에서 그 계획이 구속력이 있느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응? 이게 행정법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구속적 계획을 뭐 일부 학자는 명령적 계획이라고도 그냥 부를 뿐이야. 근데 구속적 계획은 다시 또 쪼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행정 조직 안에서 상급기관이 계획을 짜놓고 하급기관이 그 계획에 짜서 짠 대로 행동해라 하는 조직 내부에서만 따르라고 강제성 있는 계획이 있고,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계획이 있고, 행정조직 밖에 국민에게까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외부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도 있는 거야. 응? 근데 주된 포인트는 이제 외부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이 소송 대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논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법적 구속력은 첫째 끝에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과 대내적 구속력만 있는 계획,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야. 응? 네, 요새는 이런 거 내지도 않아. 그리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판례 있지? 응? 판례를 매우 중시. 자, 1번 도시 설계는 이른바 도시 설계라고 하는 법이 정한 어떤 용어가 있어. 도시 설계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 번째 줄에 그 도시 설계 지구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이건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응? 이게 핵심이고, 도시 설계는 그 밑을 친 거. 또 반면에 2번 도시 기본 계획 나왔지? 도시 기본 계획은 국민에게까지 직접 구속력 갖는 계획이래요? 아니죠.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을 짜는, 즉 도시 계획을 입안하는 지침 역할을 하는 장기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도 없대.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없대요. 이게 중요해. 끝만. 도시 기본 계획은 그냥 미래 청사진 제시에 불과하지, 행정기관이 그래서 이걸 지침 삼아 거기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걸 짠단 말이야. 도시계획이라는 걸 행정기관이 짤 때 그걸 지침 삼아서 짜라는 거지. 반드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때로만 따라서 반드시 해라. 강제성은 없대요. 조심해야 돼. 끝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없어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물론 없고, 응? 그거 조심.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무슨 계획이 나왔어? 자, 그 무슨 택지 개발 사업 계획, 그지? 첫째 택지 개발 계획, 택지 개발 사업 계획이 나오고, 넷째 줄에 보면 이미 고시된, 그러니까 이제 국민한테 이제 공고가 됐단 말이야. 응? 이미 고시된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위, 관리되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 응? 그러니까 어딘가를 여기 어딘가를 그 아마 택지 개발 사업 계획이라는 게 뭐야? 어딘가를 싹 빌고 그 택지가 주택, 응?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 건설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택지 개발 계획 속에 포함된 상세 계획으로 관리되는 땅이 있는데, 그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의 용도를 승인권자, 상세 계획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승인도 없이 멋대로 판매 시설로 승인된 거를 상세 계획에 어긋나는 목욕탕으로, 응? 변경을 한 경우, 그러니까 판매 시설이 들어서도록 돼 있는 거야. 거기는
계획상, 그지? 근데 그래서 그 계획 변경도 절차도 안 거치고 지멋대로 일반 목욕탕으로 바꿔서 영업하겠다 신고한 거 수리 안 해준 거 위법 아니다. 응? 안되는 겁니다. 자, 계획의 법적 성질 한마디로 계획은 행정행위인지 뭐 행정입법인지 응? 아니면 그냥 국민에게 앞으로 미래 청사진이 이러니까 국민이 좀 이 계획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하는 어떤 협조 요청에 해당하는 건지 뭐가 한 가지 딱 있는 건 아니다. 계획마다 다 다르다. 계획마다 응? 어떤 건 국민의 권리 의무 직접 제한하는 행정행위 성질을 띈 계획도 있고 어떤 건 단지 일반 추상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다만 기준으로서 기준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있어. 그래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단순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 국민에게 청사진 제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번의 핵심 뭐야? 두 번째 줄 복수성질 설. 다른 말로 뭐야? 개별적 검토설이라고. 계획은 행정기관이 짜놓는 계획은 다 성질이 다르다. 하나하나마다 검토해서 그 성질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응? 요거 한 줄이면 되고요. 뭐 2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행정기관이 장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쫙 이렇게 그 수단과 활동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내용은 행정계획적인 내용인데 만들어 놓기는 법으로 정해놨어. 그러면 그거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앞에서 본 행정입법의 논리를 적용하면 되겠지? 별것도 없고. 자, 밑에 내려갑니다. 판례 알아보기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네? 외워야 돼요. 자,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 종류 있죠?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뭐 제한하고, 응? 이런 효과를 갖는다는 거야. 응? 그런 계획. 그러니까 이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응? 도시관리계획. 근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 도시계획 수십 년간 원래는 명칭이 몇 단계를 거쳐봐요. 맨 처음에는 더 짧게 도시계획. 그랬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바뀌었다가 현재는 도시 및 군 단위지 군 시골에 응? 도시 및 군 관리계획 이렇게 이제 명칭이 변천해 왔어. 어쨌든 명칭만 바뀌었지 성질은 똑같아.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돼? 서지 끝에 국민의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처분이다. 응? 도시관리계획은 처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처분. 응?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영어로 하면 뭐야? 그린벨트 지정이지. 그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과 건물은 그 소유자들은 건축이나 토지 이용 이런 거 다 제한됩니다. 처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 예정된 지구 안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들 역시 그 권리 제한됩니다. 응? 그래서 처분. 그래서 3번은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용도지역 지정, 용도지역 지정행위도 처분. 응?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돼? 5번은 누가 짠 거지? 행정기관이 짠 게 아니고 누가 짰어? 재건축조합이 짰어. 계획. 응? 재건축조합이 계획 짜가지고 어떻게 써? 감독하는 행정청의 인가. 여기서 인가가 특허였죠? 응? 아니.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하는 게 특허고,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에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짠 거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승인 나오는 거, 요 승인은 뭐야? 요건 인가. 응? 그 승인 인가인데, 그러면 행정기관부터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짜가지고 인가 받으면 그거는 뭐야? 일종의 이제 행정주체로서의 재건축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처분이다. 응? 인가된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은 처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나온다. 그지? 거기 맨 아래 줘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에 공부했던 거야. 재건축 조합이 사업 계획을 짜서 조합원 총회 제출,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 그 다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과된 안을, 계획안을 행정청에 신청, 행정청이 인가. 이러면 이제 확정이 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인가되고 나면 그 사업 계획은 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처분이다라는 거야, 결론이. 그런데 우리 앞서 배웠던 거, 저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업 계획을 통과를 시켰어. 근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총회 결의를 갖고 소위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서 행정청이 사업계획 인가까지 내줬어. 그러면 뭐야, 이제 이 총회 결의 부분만 따로 떼갖고 소송하는 건 의미가 없대. 최종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인가를 받아 확정난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을, 응? 이걸 갖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거 앞에서 공부했어서, 그지? 그 얘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똑같은 얘기야. 아까 그 재개발조합이 작성해서 총회 결의를 거쳐 행정청에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 이것도 재개발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처분. 응? 그러니까 5번, 6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아직 잘 안 나왔는데 우리 저 인천시장이 여기 뭐 인천에 있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짰다. 응? 이것도 처분성 인정. 응? 도로구역 결정도 처분. 반면에 처분성이 부정된 계획은 계획 이름에 보통 뭐가 들어갔어요? 종합계획, 기본계획. 종합이나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라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세부 계획을 짜는 지침 역할만 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잘 나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두 번째 끝에 도시 개발의 일반적인 방침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도시 기본계획은 아까 국민에게 효력 미치는 처분성을 갖는 도시계획을 짜는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 구속하는 힘이 없다. 처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읽었듯이 1-1은 뭐야?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무슨 그 토지구역 정리사업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조합 만들어서 행해집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 조합 만들어갖고 어떻게 돼요? 환지계획이라는 건 환지가 토지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 토지들이 다 이렇게 경계선들이 옛날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A 땅, 요거는 B 땅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게 막 꿀꿀뚱하고 좀 그 개발하는데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요걸로 개발 사업을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 뭐 이런 거 다 철거하고 여기를 뭐 하는 거야? 바둑판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응? 딱딱 뭐 농지라면 이렇게 딱 바둑판 모양은 기계로 농사짓기 좋게, 그지? 또 뭐 도시 지역이라도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 땅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지. 동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 그러면 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이 계획은 뭐냐면 환지 계획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땅을 이제 교환을 해줘야 돼. A 이렇게 땅 옛날에 이만큼 있었는데 요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느 땅으로 교환을 해줄까? 그 계획 짜놓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요 땅으로 교환을 해준다. 응? B 땅은 요걸로 교환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 계획 짜놓는 거야. 그게 환지 계획이야.
그리고 이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해. 그래갖고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냐면 이제 계획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을 해. 환지 예정지를 지정. 그러면 A의 땅은 이 땅으로 교환하는 걸로 예정지를 지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이란 걸 해. 응? 이렇게 이제 단계를 되는데 요 맨 앞에 행해지는 계획. 이 계획만 짜는 것 갖고는 아직 토지의 교환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계획에 따라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요게 여기까지 가야 확정적으로 원래 A의 땅은 이거였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이 땅으로 A의 땅이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이전된 거로 되는 거예요. 변동. 그러면 자, 우리 토지 소유자들 개인의 권리음의 최종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건 환지 처분이에요. 계획은 이게 있어야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건 아직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치? 아직 소유권 변동이 안 일어났어. 그래서 환지 계획도 곧잘 나와요, 시험에. 환지 계획은 뭐라 그랬어? 그 앞부분에 보면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조치나 환지 처분은 토지 소유권에 이거는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우리 아까 배운 거로 따지면 임시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 처분이고, 그지? 근데 요 둘은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처분의 성격. 요거 계획은 뭐래? 이 뒤에 행해질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을 위한 뭐야? 근거가 될 뿐. 응? 그 자체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응? 결국 제목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시험. 그냥 환지 계획이 처분인지 아닌지만 물어봐요. 이제까지 시험 나온 거 보고. 응? 다음에 3번은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5번도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외울 필요 없이 뭐 하수도 종합,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어촌 도로 기본. 계획 이름 속에 기본이 들어갔다. 기본이 들어가는 건 구체성이 없다. 응?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응? 어떤 추상적 어떤 방침만 제시한 것이. 응? 그러니까 이런 건 처분이 아니다. 국민에게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거두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은 좀 체크.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행위. 응? 자, 이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야? 최저 끝에 뭐 법 규정 어디를 봐도 그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에 관하여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없대. 응? 그러니까 처분성이 인정됐어. 자, 7번은 아주 중요해. 잘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이죠. 4대강 마스터 플랜. 응? 이것도 있잖아. 계획이 뭐야? 4대강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밑에 또 뭐 있어? 한강 살리기 4억 개, 낙동강 살리기 4억 개. 다 4대강마다 계획이 또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뭐래? 여러 부처가 뭐 합동으로 발표한 마스터 플랜은 4대강 정비 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처분 아니래요. 머릿속에는 처분 아니다. 이거 외워야지. 마스터 플랜. 응? 그런데 여기는 안 써놨지만 예를 들어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도 따로 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 따로 짜놨어. 그거는 처분이에요. 인정. 소송 대상 합니다. 소송 인정했어요. 그래서 실제 어디야? 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 위법이다. 소송 들어갔단 말이야. 응? 받아서 여러분 기억날 거야. 그거 있잖아. 예산 제대로 정부의 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사업이 계획이 짜여지고 실행이 됐다 이래가지고 뭐야? 그거 그 취소해달라 소송 들어갔어요. 또 처분성 인정하고 소송 받아줬어.
그래서 고등법원까지는 이거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절차하자가 있는 그 처분이라서 취소해야 되지만 이미 사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돼서 어떻게 했어? 다 거의 다 완공해놨거든. 무슨 판결? 사정 판결. 근데 그게 다 불법. 다 대법원 갔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보면 예산 편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계획 같은 거 위법 없다 그랬어요. 사정 판결도 안 했어. 위법 없다. 기각 판결로 끝난 거야. 그지?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네, 그렇게까지 4대 강설. 그 다음에, 계획. 뭐야,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네? 응? 그러면 아예 조금 더 하고 밥을 일찍 먹읍시다. 응? 응. 자, 그러면, 법적 근거. 행정위원이 행정계획을 짤 때 법률에 계획자라 근거가 있어야만 계획 짤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계획의 성질이 다양하니까 이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계획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짤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 안 갖고 오는 건 자기 업무의 소관의 영역에 속하면 알아서 짤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지? 별로 큰 논점은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구속적 계획, 특히 국민에게 강제성을 갖는 계획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밑에 판례 하나 간단히 보자. 자, 그 밑에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이미 어떤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정해놨어. 계획이 짜여져 있어. 근데 그걸 바꿔놨어.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꿨어. 근데 두 가지로 나누죠. 자, 계획을 바꿨는데 원래 계획을 여기 보면 그 변경을 해놨단 말이야. 그지?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바꿔놨으면 어떻게 돼? 그게 관점이야. 논점이야.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놓으면 그럼 뭐로 본다? 앞에 계획이 적법하게 바뀐 거로 보고 후행 계획을 이제 그로 적법하게 변경된 거로 봐서 후행 계획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그건 권한 없는 자가 바꿔놓은 계획은 무효.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응? 아주 간단한 거야. 말만 길어. 그래서 내가 굵은 글씨에 써놨잖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지? 이미 확정돼 있는 계획을 변경해놨다면 후행계획에 선행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적법하게 후행계획으로 변경된 거로 볼 일이다. 근데 그 밑에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바꿔놨다면 그는 무효고 선행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절차. 특별한 논점은 없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눈을 봐. 현행법상 우리나라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은 없으며 각각 무슨 계획과 각각의 계획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2번이 중요. 자, 일단 행정기본법에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아무 규정을 안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도 행정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규정을 안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확약 새로이 규정을 했잖아. 그때 개정 시에 계획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그 두째 줄에 보면 행정절차법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 내용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3번도 외울 거 아니야.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
내용은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법률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 각각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민에게 효력 갖는 계획이라면 공포를 해서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는 규정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도록, 그런 논리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읽고 지나가고. 4번은 그대로 주요. 자, 행정계획인데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계획.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게 그런 게 있었죠?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그지? 환지계획 같은 거. 아, 환지계획은 아니었다, 그지? 도시관리계획, 무슨 용도지역 결정, 그다음 뭐 재개발조합이 작성해서 행정계획으로부터 인가받은 뭐 재건축 사업계획 같은 거, 그지? 그런 거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은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할 때 따라야 되는 절차를 적용받는다고 봅니다. 응?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논리적인 거고. 5번은 뭐 이럴 필요 없지.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니까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취소해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 이런 건 논리적으로 접근할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자, 판례. 1번은 중요하네요. 우선 계획 이름이 뭐가 나왔어요? 계획 이름. 도시계획 결정 이렇게 나왔죠? 도시계획. 예전 명칭이죠. 지금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랬지만 어쨌든 똑같은 거야. 자,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 머릿속에 뭐야 돼? 처분이죠. 처분이면 국민의 권리금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계획이죠.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기지. 응?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했어? 뭐라 그랬대? 그 법에서는 고시하라고, 국민에게 알리도록, 응? 정해놨다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아무리 정당하게라는 건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내용적으로는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에게 효력 갖는 계획인데, 그렇지?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럼 국민에게는 아무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응? 1번 꼭 알아두고요. 자, 2번은 첫째 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위원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응? 이 정도만 하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이거 이제 법에서 이런 거 거치도록 돼 있는데 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은 무효다?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여기 포인트가 취소 사유. 무효는 아니고. 셋째 줄 앞머리 있죠? 응? 취소 사유. 그 다음에 3번. 행정위원회 도시계획안을 짜서 역시 국민한테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고 안 했다면 뭐야? 위법이다. 위법인데 뭐 별로 뭐 특별한 건 없어. 이게 할 필요 없어.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절차하자. 2번만 잘하세요. 2번. 1번, 2번. 아, 4번은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효력. 요거는 구급에서는 잘 안 낸 건데 법조문.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여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요거 붙여줬어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실효가 뭐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장래량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실효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제목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그랬지? 대표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 상하수도 시설. 그러면 계획이 짜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자. 자,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 땅이 홍길동 땅이야. 홍길동. 응? 홍길동 땅인데 여기에 뭐 나도록 돼 있냐면 여기 뭐 소방도로 건설 예정이야. 계획이 잡혀 있어요. 도로 나는 걸로. 응? 그러면 얘가 도로 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 도로 계획이 짜여져 있어. 그러면 이 홍길동은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려, 이거 건물이 없다고 치자. 그럼 건물 지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나올까? 안 나와요. 여기 도로 예정 지역이라 허가 못 내줍니다. 응? 홍길동은 자기 땅 이용할 수 없어요. 자기 땅인데도. 그러면 그럼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라 그래? 응? 팔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살까? 안 사요. 다 땅 사기 전에 뭐 봐. 이게 다 토지 등기부등본 이거 홍길동 땅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봐요. 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면이라는 걸 또 다 떼봐요. 중개사들이 그런 거 해줘야 돼. 다. 옛날에는 개인들이 해야 됐지만 지금 돈 주면 중개사들이 다 해주지. 도시계획도면 떼봐요. 그러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홍길동 땅에 딱 이게 소방도로 날 계획으로 잡혀 있다고 딱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사? 여기다 건물도 못 짓는 땅, 그죠? 그리고 여기 도로 건설하면 이게 쪼개지 이거 못 쓰는 땅인데, 그죠? 안 산다고. 팔라고 해도 안 팔려. 에? 홍길동 자기가 건물을 짓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열받는 거지, 그지? 그러면 행정이 와서 이거 할 거면 빨리 저기 해라. 도로 빨리 만들어라. 에? 그럼 내가 땅 수용해 가라. 에? 이제 땅값 보상비 받아갖고 빨리 딴 데 가서 땅 사갖고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에? 근데 행정이 와서 빨리 사업을 하라 해도 아직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되고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추진을 당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냐? 빨리 좀 해달라. 뭐 안 하고 있어. 얼마나? 10년, 20년. 이게 딱 지정만 해놓고 도로 날 예정지라고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해.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돼? 자기 재산권, 토지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고 피해만 계속 보는 거잖아. 이거 문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20년 이렇게 도로 날 거라고 예정지를 지정해놓고 계획만 짜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이거 도로 날 거라고 계획 짜놓은 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로 하는 거야. 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보면 첫째 끝에 뭐라고? 20년, 응? 국민은 20년은 참고 지내래. 공익을 위해서, 응? 20년. 자, 이때 관련해서 1번 판례봐. 자, 똑같은 얘기야. 장기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거 효력 상실되도록 한 제도는 자 헌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23조 1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 사유재산권 보호한다고. 근데 헌법에 사유재산권 보장한다는 그 헌법 규정만으로 이게 계획이 장기간 실행 안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바로 생길 수는 없대요. 헌법상 재산권 규정만으로는. 응? 이거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법률로 아까 법률에 뭐라고 정해놨어?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하면 실효된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야 비로소 그 실효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규정 그 자체만에 의해서는 바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법률은 20년으로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1번 판례 좀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실효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은 두 번째 줄 앞머리. 두 번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 주요 부분. 그러니까 먼저 짜여진 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하나 봐. 근데 이미 짜놓은 계획을 변경하는데 변경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야 돼. 그 이미 짜놓은 계획의 중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면 무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앞선 계획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또 바꾼 거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일부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 바꿨다면 그럼 물어볼 수 있대. 앞선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일부분만 이렇게 변경, 일부분만 수정된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집중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집중효. 여러분, 이 집중효라는 개념은 예전엔 좀 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 뭐 배웠냐면 인허가 의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거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리는 법 규정들,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해서 이 보를 높이 쌓고 물을 가두는데 대강마다 그러면 물에 잠기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럼 물에 잠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 또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뭐 있을까? 환경 또 이게 무슨 생물 생태계 문제니까 환경부 장관의 무슨 또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이게 관계된 법들이 있고 그 관계된 부처 장관들의 동의 승인 이런 거 엄청 다 받아야 돼. 그럼 시간 엄청 걸려요. 와, 우리 이명박 대통령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냐 이거야. 응? 이런 관점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시간 비용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된 어떤 하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응? 다른 관련된 거는 다 한 번에 받은 거로 치는 거야. 응? 그게 집중효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건 비유지만 아까 내가 예를 든 거지만 주된 법률에 의한 무슨 사업계획 승인 하나 딱 떨어지면 환경부 장관의 환경 문제에도 다 승인이 받았다고 치고, 응? 문화부 장관 문화재청장의 무슨 문화재 관련도 다 승인 받았다고 치고 다 쳐주는 거야 한 번에 조치로. 그런 게 집중효. 그러면 이 집중효는 하고 싶다고 멋대로 행정기관 멋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률에서 응? 각각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시키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인허가 의제 이미 배웠다면 인허가 의제 배웠으니까 인허가 의제와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개별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것도 반드시 명시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인허가 의제하고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행정 계획에만 따로 적용되는 뭐 효력으로 집중효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 인허가 의제로 다 포함해서 같은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내는 것 같아. 옛날에 논의될 때는 초창기에 행정계획이 집중효 따로 냈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이거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거 다시 한번 판례 냈어, 그지? 자, 건설 다음 페이지 판례. 건설부 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뭐 했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대. 이게 주된 인허가에 해당하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뭐라고 정했대? 이 건설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뭐뭐뭐뭐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 떠오르지? 다른 법이 정한 무슨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만 주된 인허가 내주는 거지. 실질적인 요건은 다 갖춰야 돼. 다른 법이 정한 요건,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요건도 다 갖춰야 돼. 다만 절차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로 절차는 집중된 거로 인정이 돼. 집중효. 절차 집중설이라고 배웠지? 주된 인허가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 그랬잖아. 관련 의제되는 인허가에 정해진 절차는 따로 안 거쳐도 돼. 다만 실체적 요건, 주된 인허가 실질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에 정한 그 인허가 요건도 실질적 요건도 다 갖춰야 돼. 따라서 실체적 요건은 다 갖춰야 되는 것 때문에 집중된 효력을 인정 안 해. 실체 집중설은 안 따르고 있다. 예전에 그런 말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나온 거야 지금 판례. 예전에 했던 거. 자, 예. 그래서 행정계획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고 그 뒤에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리부터는 또 별개로 또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없고 중요한 게 얘기가 됩니다. 자, 거기는 밥을 먹고 우리 1시 40분부터 오수업하도록 합시다. 네.